자,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진도를 이렇게 나가겠다고요. 그래서 채권법 각칙 나가고 그 다음에 채권 총칙 그리고 민법 총칙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채권법 각칙은 크게 보면 이렇게 이게 계약법이고 이게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계약법도 총칙과 각칙으로 이렇게 나눠놨죠. 그래서 계약 총칙, 계약 각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참 그 전에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초시생은 이 설명을 듣고 제가 이제 교과서에다가 키워드에다 이렇게 밑줄을 다 그어놨기 때문에 키워드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해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재수생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우리 도해식 민법 핵심 정리 한 권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교과서 체크해 드릴 때는 그건 그냥 복습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계약 총칙 오셔서 이제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채권법 각칙인데 채권법 각칙에서는 뭘 공부를 하느냐? 채권의 발생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채권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참고로 채권은요. 봐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채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이라는 채무자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1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채권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채권에 약정 채권이 있고 법정 채권이 있는데 약정 채권으로서 계약이 있는 거예요. 계약으로 채권이 생긴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매매 계약을 맺고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물건을 100만 원에 팔았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돈을 100만 원 받을 채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돈을 가진 사람이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이제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라고 하고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하는데 그 차가 빌릴 차다다. 그래서 100만 원을 빌려줘. 그러면 나중에 이제 돌려받을 채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이런 채권들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100만 원을 증여하기로 했어. 내가 100만 원 너한테 줄게. 증여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증여 계약에 의해서 받을 사람, 수증자가 증여자한테 100만 원 받을 채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약정 채권이다는 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근데 이제 이 계약법은 또 총칙과 각칙으로 나눠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그런 채권이 생길 수 있다. 법정은 법률 규정을 말한다.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런 게 있다. 근데 이런 데서 또 사무관리가 뭐예요? 부당이득이 뭐예요? 불법행위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나가면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부당이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그런 게 부당이득이구나. 그런 게 불법행위구나. 이렇게 알아가시면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걸 다 하려고 하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불법행위는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죠.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한테 100만 원을 받을 채권을 가지게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채권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계약법 각칙에 가면 계약의 종류를 이렇게 써놨는데 계약을 써놨는데 그 계약의 종류로 15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형계약 이렇게 나는데, 전형계약 이렇게 나는데, 우리 민법전에 계약이 이렇게 15개가 있다라고 돼 있다고요. 15개가 있다라고 한다. 참고로 민법에서는, 계약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계약 자유의 원칙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그러니까 민법전에 있는 계약 말고 다른 계약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특히 비전형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 꼭 이런 전형 계약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우리 시험에 나올 건데, 증여, 매매, 교환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산권 이전형 계약이다.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증여는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요. 매매는 대금으로 사고 파는 거죠. 돈으로 사고 파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교환은 그 재산권을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트레이드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가 있는데 여기는 다 대차가 붙어 있네요. 대차. 이런 걸 대차형 계약이라고 할 수 있죠. 대차형은 대가 빌려주는 거, 차는 빌리는 거,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 이런 게 대차형 계약이다. 네. 그런데 이제 소비대차는 그걸 빌려서 다 소비하고 다른 것으로 갚아요. 돈 빌려주는 게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빌린 사람이 그 빌린 돈을 소비하고 다른 돈으로 갚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대차가 있는데 이 사용대차는 이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자전거를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무상으로 빌려준 거예요. 이런 게 사용대차다. 그런데 거기에 렌트비를 내. 그러면 임대차가 된다. 요 이미 우리 삭스를 말해. 우님. 이걸 이제 여기서는 차임이라고 합니다. 차임이라고 하는데 렌트비를 내는 거. 이런 것이 임대차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게 노무공급형 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고용, 도급, 여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이런 것들이 있다. 참고로 이제 이것들은 앞으로 차차 공부할 것들이니까 이런 게 있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이걸 기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15개가 되는데 참고로 우리 민법전을 만들 때는 여행 계약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여행사한테 뭔가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를 많이 부과해 둘 필요가 있겠네. 그래서 여행계약편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여행계약이라는 게 들어갔다.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 내용들이 뭐냐 하는 것은 지금 막 보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고 나서 다시 정리하면서 보시면 된다. 네. 요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를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채권 각칙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강론 이렇게 썼죠. 네. 각칙을 논하면 강론이 되는 거예요. 네, 됐죠? 나머지는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자면 우리 계약 총론에서 몇 가지 좀 보실 게 있는데, 우리 계약 자유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 자유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거래권이 있는데, 이게 다른 시험에서는 나왔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나올 만한 것들은 아니어서 좀 지나가고, 바로 계약의 종류 가셔서 이걸 한번 봐볼게요. 계약의 종류로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요게 있죠. 근데 민법전에 있는 걸 전형계약이라고 하고, 민법전에 없는 것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하는데,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비전형 계약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에는 우리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상계약, 무상계약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유상계약, 무상계약이 있다. 근데 요거를 잠깐 한번 보고 가실 필요가 있어서, 근데 여기다 이렇게 써놨네요. 쌍무계약, 편무계약은 채무의 상호이전성, 유상계약, 무상계약은 출연의 상호이전성
을 개념 표준을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요거를 잠깐 한번 봐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매매계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의 계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이에요. 거기서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한다. 매도인과 사는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이렇게 말한다.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X를 100만 원에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X라는 물건이 있는데 그걸 100만 원에 사고 판 거예요. 이랬을 때 여기서 매도인은 X를 넘겨줄 채무를 부담하죠. 그다음에 매수인은 100만 원을 줄 또 채무를 부담하죠. 이게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쌍방이 다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런데 또 이런 측면입니다. 갑이 을한테 X를 이렇게 내놓죠. 이렇게 내놓는데 을은 100만 원을 또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쌍무유상계약이 된다. 그리고 이제 계약이 성립하는 데는 우리 이제 청약과 승낙이라는 얘기가 곧 바로 뒤이어서 나올 텐데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은 합의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해버려. 이걸 낙성계약이라고 한다. 승낙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해버려. 이건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그런데 이 계약을 할 때 어떤 방식이 꼭 필요한 게 아니죠. 분료식 계약이다. 그래서 쌍무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참고로 이제 그 반대말들은 쌍무 반대가 편무, 또 유상 반대가 무상, 그리고 낙성 반대가 요물, 그리고 분료식 반대가 요식 계약이 되는데 일단 쌍무냐 편무냐 요거는 서로 채무를 부담하느냐 이 문제예요. 우리 이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증여계약이 있어요. 증여계약은 주는 사람 증여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기 자녀한테 자녀가 수증자가 돼. X를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급부가 없죠. 반대급부가 없어. 따로 주는 게 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자면 증여계약에서는 이거를 증여자만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따로 채무를 부담하는 게 없네. 세모는 이제 X의 의미로 비교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한쪽 편만 채무를 부담하네. 무상인지 알겠죠? 무상. 이렇게 된다. 편무무상이다. 증여계약은 편무, 무상. 한편 이것도 낙성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일단 분료식 계약이 나와 있는데 분료식 계약은 뭐냐면 계약을 하는데 무슨 방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식이 따로 필요가 없어. 합의만 있으면 돼. 꼭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야. 앞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편의점 가고 마트 가는 것들 다 가서 물건 사는 것들도 다 계약인데 그때마다 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죠. 다 계약하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가서 고등어를 한 마리 사고 갈치를 한 마리 사요. 그럴 때 계약서를 따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방식도 필요 없어. 그게 일반적인 것이다.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예. 그래서 비교하시는데 다만 이제 쌍무계약은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쌍무계약은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봐보세요. 기브하고 테이크를 하잖아요. 기브앤테이크 계약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이고 편무계약은 대부분 이렇게 무상계약일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유상무상을 또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구별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근데 이제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출현의 상호 이전성이라는 표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잠깐 보시면 우리가 공부할 것 중에 현상광고라는 제도가 있다. 참 공부하실 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직독직해. 직독직해. 바로 읽고 바로 해석하면 돼요. 직독직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게 요런 거예요. 현상광고라는 계약이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뭘까? 현상광고라는 게 뭘까? 한마디로 현상금을 내건 거죠. 현상금. 근데 그걸 광고 형식으로 내건 거야. 현상광고다. 여러분 우리 지구대 앞에 가면 이 사람 찾습니다. 범죄를 찾습니다. 이런 게 있죠. 또는 우리 목격자를 찾습니다. 아니면 신춘문예 시소설을 써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심사해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얼마씩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현상광고다. 우리 옛날 서부 영화로 보자면 원티드예요. 그래서 이거 원티드 해놓고 얼마 써놨죠. 현상금을 걸어놨어. 그게 현상광고다. 이제 보시면 이런 거예요. 광고자가 있습니다. 광고자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 그랬더니 제가 써내겠습니다.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는 계약이 안 되고 그게 되려면 응모자가 예를 들면 시소설을 써냈어야 돼. 그런 걸 지정행위 완료라고 한다. 지정행위의 완료가 있었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정행위 완료. 시소설을 써내야 계약이 되는 것이다. 제가 써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광고자는 나중에 돈을 줘야지, 현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보수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광고자가 이 보수 지급을 하는 거죠. 근데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채무를 광고자는 부담하지만 응모자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래서 이 현상 광고는 편무계약이다라고 한다. 한쪽 편만 채무를 부담하는 거야. 그런데 편무계약이지만 얘는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유상계약이 되는 게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계약의 전 과정을 살펴서 출연이란 말을 썼는데 출연이라는 것은 서로 내놓는 걸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뉴스에서 그런 거 보셨죠? 사제를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만들었어. 이런 얘기 보셨잖아요. 사제를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만드는 거. 출연은 내놓는 걸 말한다고. 내 재산을 감소시켜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광고자가 보수 돈을 내놓잖아요. 근데 응모자가 시소설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얘는 유상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편무계약이 다 무상인 것만은 아니야. 편무가 이렇게 유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무 유상이 된다. 한편 얘는 계약을 하는데 합의만 해서는 안 되고 뭘 했어야 되느냐. 이 지정행위 완료 시소설을 내놨어야 돼. 그래서 요게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편무, 유상, 요물계약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그러면 이제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낙성, 요물, 분료식, 요식 이런 것들이 다 좀 구별이 됐습니다. 근데 막 이거를 쫙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면서 알아가실 거니까 이거를 여기서 다 완벽하게 내 거로 알아가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재를 좀 보자면 그래서 유상무상이 있고 낙성계약, 요물계약 그 요물계약에 이로써 현상광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요식계약, 분료식계약 원칙적으로 분료식계약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들 또 뒤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 또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약의 성립이 나와 있는데
이 계약의 성립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데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 합의라고 했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X를 평당 980만 원에 계약을 맺었어. 그랬을 때 X를 980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어. 파는 사람 매도인, 사는 사람 매수인. 근데 이제 계약이 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된다. 합의가 곧 계약이다. 계약이 뭐라고요? 합의라고요. 네. 그런데 합의가 되려면 두 가지,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돼야 되는데 객관적 합치는 계약의 본질적 구성 부분에 대해서 매매 계약 같으면 X를 값이 얼마냐? 980만 원에 사고 판다 하는 게 본질적 구성 부분이 되죠. 그리고 이제 주관적 합치는 상대방에 대한 일치라고 이렇게 하죠. 갑이 을한테 980만 원 받고 팔려고 하는데 병이 나타나서 제가 살게요. 그런다고 계약이 되는 건 아니다. 나중에 갑이 알았어 너한테 팔게 그래야지 되는 거지. 분명히 갑이 을한테 제안을 했어요.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와서 승낙한다고 계약이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잘 이해하는데 요게 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운데 뭐냐면 우리 합의는 다 계약이다라고 했죠. 혼인, 입양 다 계약이에요. 합의로 하는 거거든요. 결혼하는 거 계약이라고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청혼을 했어. 근데 병이 와가지고 그럼 나랑 결혼하자. 결혼이 되나요? 을하고 결혼하는 거지. 을이 그래 우리 결혼하자. 그랬을 때 결혼이 될 거 아니냐고요. 또는 을이 갑한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승낙을 했어. 결혼이 되겠냐고요. 둘이 뜻이 맞아야지. 이게 주관적 합치라고. 네. 그래서 계약이 되려면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가 돼야 돼. 그런데 이제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민법에서 규정해 놓은 건데 이건 앞으로 차차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의식적 불합의라는 게 있는데 무의식적 불합의는 뭐냐면 이게 계약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안 된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 불합의다. 예를 들면 갑이 을한테 그림 매매를 하는데 봐보세요. 갑이 980만 원에 팔 생각으로 890만 원. 98을 거꾸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약을 했네요. 그랬는데 을이 좋아요. 890만 원 제안서를 보니까 890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890에 표시를 했어. 그러면 계약은 890으로 되는 거죠. 다만 그걸 갑이 모르고 했어. 그러면 착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착각해서 잘못 써버렸구나. 이걸 착오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980만 원에 팔 생각으로 890만 원에 청약을 했는데 을은 을의 의사는 890이었는데 980으로 승낙을 했다고 보자고요. 표시가 얘는 890이고 얘는 980이잖아요. 근데 서로는 계약이 된 줄로 알았는데 계약이 안 된 거죠. 갑은 980으로 계약이 됐다고 생각하고 을은 890으로 계약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불합의다. 불합의는 계약 불성립이다는 것이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착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근데 이제 이걸 위해서 잠깐 한번 봐보시고 할 건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 이제 계약을 우리 이제 민법 총칙 가서는 법률행위라고 이렇게 말한다. 일단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굳이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법률행위에 또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계약은 둘이서 하는 건데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건데 혼자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단독행위라고 하고 그 외에 합동행위라는 개념도 있다. 근데 어쨌거나 계약, 법률행위가 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는 이렇게 판단한다. 먼저 성립하고 성립한 뒤에 효력을 따진다. 효력을 따져서
이 효력 요건을 갖췄어. 그러면 효력이 있다. 그래서 유효가 되는 것이고 못 갖추는 경우가 있어. 그것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전개가 돼가요. 그런데 이 효력을 따지려면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성립이 돼야 된다. 그 성립하는 게 계약에서는 뭐냐? 합의라는 거죠. 합의가 돼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불성립이에요. 그러면 아예 이걸 검토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참고로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착오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유효인 계약을 취소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한데 아예 불성립이야. 그러면 효력을 안 따진다고. 그래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 문제도 안 생긴다. 요 말인 거라고요. 됐죠? 네, 이렇게 하신다. 성립해야 그 뒤에 효력을 따진다. 요걸 한 가지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계약 불성립이야. 그러면 착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착오로 인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됐죠? 자, 이렇게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이런 거예요. 우리 계약을 할 때 보시면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X를 980만 원에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을 맺어. 그런데 거기에서 청약한 사람이 있고 승낙한 사람이 있어서 요게 합의가 되면 이 합의된 걸 곧 계약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근데 이 청약과 승낙 요것들을 의사표시라고 한다. 의사표시 두 개가 들어있는 게 계약인 거죠. 이걸 총칙에서 법률행위라고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냥 민법에서는 법률적으로 효과가 생기는 행위인데 법률행위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법률행위인데 의사표시로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을 특히 법률행위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실 건데 청약은 먼저 말하는 사람이 청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오케이 하는 사람이 승낙을 한 거죠. 예를 들면 갑은 X 980에 살래? 이렇게 청약을 한 것이고 을이 만약에 했다면 이제 을은 매수인이 되겠죠. 매수인은 그 X는 한테 980에 팔래? 라고 청약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그 제안을 받고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데 우리 청약은 이제 제가 좀 재밌게 말씀드리자면 급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급한 사람이 할래? 여러분 청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혼인 계약이라고 했죠. 청혼은 누가 하는 거냐고. 남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할 수도 있고 여자가 할 수도 있는 거죠. 급한 사람이 하면 돼. 먼저 급한 사람이 청약을 하면 된다고. 청혼을 하면 된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 네, 거기서 청약이 있는데 청약은 여기서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말한다.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다 라고 하는데 요 얘기가 뭐냐면 야 X 980에 살래 일방적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상대방이 답을 하면 바로 계약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게 청약과 청약의 유의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청약의 유의는 다르다. 이게 청약의 유의는 말 그대로 청약하게끔 유인하는 거죠. 유인하는 거.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 견적서 제출하는 거. 아니면 우리 대표적으로 구인 광고 같은 것들이에요. 구인 광고. 구인 광고. 이런 것들은 청약에 유인이 된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걸로 우리 구인 광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 구함, 직원 구함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직원 구함 해놨다고 해서 거기 가면 사장님이 다 써주는 게 아니죠. 구직자가 찾아가서 제가 일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그게 청약이 되는 거죠. 청약하게끔 유인해서 구직자가 청약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면접해보고 오케이
뭐 월급 얼마에 와서 일하세요 하는 게 승낙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상가 아파트 분양 광고 같은 것들이 특히 또 이 청약에 유인이 되는데 그 분양 광고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광고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광고한 내용을 우리 계약 내용으로 삼고 싶으면 계약서에다 따로 써야 돼. 근데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청약의 유인이다. 또 우리 계약할 때 뭔가 이 견적서를 막 제출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청약의 유인이라는 거죠. 견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렇게 합시다 해서 나중에 계약서에 쓰면 그게 계약 내용이 되지만 견적서만 낸 거 가지고는 이게 계약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청약의 유인과 같은 경우에는 피유인자가 의사표시라고 피유인자가 지금 구직자죠. 구직자가 하고 유인자가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한다. 그리고 청약을 할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된다. 우리 자판기 설치나 쇼핑 플랫폼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쿠팡 한번 생각해 볼까요? 쿠팡에서 홈페이지에 막 물건을 올려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이값 내고 물건 사세요. 결제만 하면 드릴게요. 라고 청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이다. 그런데 이게 청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청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효력이 생길까? 효력 문제가 있는데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라고 한다. 도달했을 때. 요거는 이제 우리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할 때 그런 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그 효력이 생기는 게 도달했을 때다. 예를 들면 편지로 보냈다 그러면 배달됐을 때 이런 개념이에요. 아직 내용을 아는 상태는 아닌 거죠. 그게 도달주의 원칙이다. 그런데 청약자가 의사표시라는 사람이 발송해놓고 사망해버리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 또 이제 제한 능력자 이것도 우리 민법 총칙에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활동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능력자, 행위 능력자, 계약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미성년자. 노무사 시험을 보면 미성년자가 공부하지는 않으니까요. 미성년자. 또 법원에 가서 선고를 받은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이런 사람들이 있다. 네, 이걸 이제 미성한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미성년자,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성년자가 나이를 거꾸로 먹어서 미성년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의사표시 해놓고 성년 의견 심판, 한정 의견 심판을 받아버려. 그런 게 제한 능력자가 되는 것인데 그래도 의사표시 할 때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 다음에 청약의 구속력이 있는데 이게 청약을 해서 도달하고 나면 구속력이 생긴다. 그 구속력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약속을 했어. 근데 그 약속을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나요? 마음대로 뒤집으면 안 되죠. 예. 그런 게 구속력인 거죠.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구속이 돼. 참고로 이제 효력이란 말을 자꾸 쓰는데 성립한 데 효력을 따진다 그랬죠. 효력이라고 하는데 이 력자가 힘력자예요. 힘이 미치는 거야. 힘이 미치는 거 효력이다. 힘이 미치는 게 효력. 힘이 미치다 보니까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한 말에 그냥 힘이 미쳐버려. 구속돼 버리는 거죠. 이런 게 효력이 된다. 근데 구속력이 생겨. 그래서 말하고 난 뒤에 그 말을 거둬들이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처리할 수 없다. 이게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도달한 후에는 구속력이 생겨서 처리할 수 없다. 네, 이런 얘기죠. 처리할 수 없다. 그런데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도달 전이라면 아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도달 전이라면
이게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할 수 있다. 도달과 동시에 하는 것도 괜찮대요. 그런데 야, 나 처리할 수도 있어 라고 미리 유보를 해놓은 거예요. 유보는 홀딩해뒀다 이런 뜻이에요. 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써놨어. 단서를 달아놨어. 그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명예퇴직 신청 같은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합의해지기 전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제 명퇴 신청은 원래 우리 정년이 있잖아요. 회사에 정년이 있는데 정년이 되기 전에 회사 그만두시면 우리가 이렇게 좀 챙겨 드릴게요. 명퇴1호금 이런 거 챙겨서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명예퇴직이 되는데 그건 합의로 계약관계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끝내는 거야. 그래서 합의해지를 하는 것이라고. 합의해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원래 그걸 명퇴 신청을 해서 회사에다가 사직서를 내면 도달했잖아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생겼다고 봐야죠. 그러면 나중에 회사에서 받아들이면 그만둬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러기 전에 나 그때 생각해보니까 잘못했네요. 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안 돼야 되는데 그래도 근로자를 보호해줘야 되겠으니까 사실은 이건 우리 판례가 근로자 보호 입장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됐고요. 그래서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청약의 유인과 구별된다는 것 그리고 청약에는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조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낙적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승낙적격은 뭐냐면 우리 이런 거예요. 청약을 해놓고 나중에 승낙이 있으면 합의가 돼서 계약이 될 건데 그러려면 청약이 살아있어야지 되죠. 근데 그 청약이 언제까지 살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승낙기간을 정했어. 그러면 그 기간이다. 예를 들면 우리 5월 20일 이렇게 정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5월 20일까지 답이 와야 돼. 5월 21일까지만 청약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평생 구속되느냐? 근데 그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근데 상당한 기간이라고 해놨는데 이 상당한 기간은 사실 케바케예요. 그게 어떤 건 일주일일 수도 있고 열흘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몰라요. 근데 어떤 사건에서 그게 진짜 며칠인지는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법원에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며칠이냐 이런 건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승낙이 와야 청약이 살아있어서 합체가 돼서 계약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걸 승낙적격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제 그 내용으로 가셔서 보시면 승낙에서 528조가 나와 있는데 528조 내용이 이것이다. 승낙 기간을 정했을 때 그 기간 내에 정한 경우에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했어야 돼. 받지 못한 때는 효력을 잃는다. 효력이 없으니까 나중에 예를 들면 5월 20일 이렇게 정했는데 보자고요. 청약을 하면서 5월 20일 이렇게 정했어요. 5월 20일 이렇게 정했어. 그러면 이제 승낙이 언제까지 와야 돼? 5월 20일까지 와야지. 예를 들면 그걸 우편으로 했다고 보자고요. 만약에 5월 10일 날 그걸 승낙을 했어. 근데 5월 12일 날 도달했네요. 그럼 5월 20일까지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계약은 됐다 이렇게 말한다. 다만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5월 10일 날 계약이 성립했다 이렇게 말할 건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5월 19일 날 보내서 5월 21일 날 배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계약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위에 건 계약이 되는 거고 이 말인 것이다. 그래서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런데 이제 2항 3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 통지를 해야 돼.
늦게 도달해서 배달돼서 이게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게 다 문제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봐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 예를 들면 5월 10일 날 요거를 답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고로 연착되는 바람에 이게 5월 21일 날 배달이 됐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승낙한 사람은 내가 넉넉하게 보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우편은 한 3일 정도면 다 갑니다. 이틀, 3일이면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봤더니 이제 청약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5월 21일 날 온 거네요. 계약이 안 된 거지. 근데 이렇게 하려면 늦게 도착해서 계약이 안 됐다고 알려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연착 통지를 안 한 거야. 연착 통지를 안 했어. 그러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봐버려.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된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인 거라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연착 통지를 해줘야 돼. 연착 통지를 안 했어. 그러면 연착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이때는 계약이 성립했다. 이런 뜻이다. 계약이 성립했다. 자, 여기도 각주를 달아놨으니까 그 내용을 밑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착 통지라면 계약 불성립. 근데 연착 통지를 안 했으면 계약 성립. 다만 승낙 발송 시.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5월 10일 날 보냈는데 5월 12일 날 도달했을 때 계약은 이때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 연착 통지를 안 했으면 계약은 5월 10일 날 성립한 것으로 본다. 근데 그 내용은 근데 좀 밑에 가셔서 나오니까 그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29조가 뭐냐?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그때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런데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5월 21일 날 배달이 돼버렸네? 그러면 계약이 안 됐잖아요. 이때는 연착된 승낙은 일단 계약이 안 된 거야. 그런데 그걸 새 청약으로 보게 되니까 거기다가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것인데 참고로 우리 격지자 간 계약, 격지자 반대말이 대화자인데요. 대화자. 격지자, 대화자. 대화자는 서로 마주보고 말을 나누겠죠. 대화를 할 겁니다. 근데 격지자는 말 그대로 땅에 간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땅에 간격이 있는 사람,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이 두 개의 개념은 장소적, 거리적 개념이 아니고 시간적 개념이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서울에서 저 제주도에 있는 사람과 무슨 계약을 할 때도 만약에 전화로 통화를 해요. 그러면 대화자가 되는 거죠. 근데 같은 건물에 살아도 말을 섞지 않고 우편으로 주고받아. 그러면 시간이 걸리죠. 그런 게 격지자가 된다. 그래서 우편으로 하는 걸 격지자라고 한다. 근데 이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게 발신주의 이렇게 되는데 오늘 잠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5월 20일을 정해서 이렇게 청약을 했을 때 5월 10일 날 보내서 5월 12일 날 배달이 됐네요. 그러니까 5월 20일까지 배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하는 거야. 다만 계약 성립 시점을 언제로 본다? 5월 10일로 보겠다. 이거예요. 이게 격지자 간 계약에서 승낙은 발신주의다. 이렇게 말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할 때 우리 우편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우편으로 보낼 때 이제 우편을 작성을 해요. 그걸 표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가서 우체국에서 보내요. 갑이 을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네, 보내는 게 발신이야. 그리고 그 집에 배달이 됐죠. 도달했다. 도달했다고 내용을 아는 것은 아니고 그걸 내용을 이제 읽어봐야 내용을 알겠죠. 그걸 요지라고 한다. 요지는 이 지자가 알지자죠. 아는 걸 종료한 거야. 아는 걸 마친 거야. 내용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민법상은 그 효력이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는 게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할 때가 있다. 이 발신주의를 취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이 격지자 간 계약에서 승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공부할 때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일단 나중에 다른 내용들은 나중에 알기로 하고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우리 시험에서 이런 게 있다. 제4인수 경무라는 게 있다. 제4인수 경무. 그 중에 이 격이죠. 원래 제사를 모시지 않는 작은 집인데 큰 집에서 제사를 모시지 않으니까 내가 우리 조상 제사를 안 모실 수가 없어. 모셔야겠어. 라고 제사를 인수를 했어. 그러면 그 집 며느리는 얼마나 고생하겠냐고요. 경무에 시달리게 되지. 제사인수, 경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자. 다른 내용들은 나중에 알자고요. 그 중에 격이다. 격. 격지자 간 계약에서 승낙은 발신주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격승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34조가 있는데 534조는 뭐냐면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 했어요. 근데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 했는데 우리 계약이 되려면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합의가 돼야 되는데 거기다가 뭔가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계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거 너 10만 원에 살래? 청약을 했더니 그래 내가 살게. 근데 10,000원만 깎아줘. 9만 원에 살게. 라고 하면 계약이 되냐고요. 계약이 안 되지. 그때는 청약의 거절. 그러니까 이 말은 계약 불성립이죠. 계약 불성립과 함께 새로 뭐 한 것이다? 청약한 것으로 온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알았어. 내가 거기다가 이제 승낙을 하는 거예요. 승낙을 하면 그때 계약이 된다는 거죠. 알았어. 내가 너니까 9만 원에 팔게.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한테만 10,000원 깎아주는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근데 계약이 성립하려면 앞서서 우리 보신 것처럼 계약이 객관적 합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내용적으로 일치해야 돼. 지금 아까 매도하는 사람은, 매도인은 10만 원을 말하는데 매수인은 9만 원을 얘기했잖아요. 객관적 합치가 안 되지. 근데 이제 그걸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9만 원을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고 거기다가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다시 승낙을 하면 그때는 이제 계약이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승낙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인데 이게 청약자에게 하는 거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된다. 우리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할 수 있지만 승낙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는 없죠. 봐보세요. 쿠팡에서 물건을 팔 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을 한다고 이 값에 사세요라고 올려놨어. 근데 우리는 그 쿠팡에다가 승낙을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 이런 건 없어. 이 말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승낙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자유야. 승낙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승낙 기간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을지라도 회답할 의무가 없어.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우리 스팸 문자로 요거 문자 보시고 며칠 내로 답이 없으면 사는 걸로 알고 물건 보낼게요 라고 한 그런 문자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우리가 답을 해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속된 말로 익십하면 된다. 읽고 씹으면 된다. 네, 회답할 의무가 없어. 계약 안 되는 것으로 끝나버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합의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말씀드린 거 우리 주관적 합치 때문에 누구한테 해야 돼? 특정한 상대방, 특정한 청약자한테 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승낙은 이게
청약과 일치해야지 되죠. 객관적 합치가 돼야 돼. 그래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거기다가 승낙을 하면 계약이 된다. 그리고 이제 승낙은 승낙 적격, 청약의 존속 기간 내에 해야지 되는 거지.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근데 만약에 연착이 됐어. 그러면 계약이 안 되죠. 근데 그것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상대방이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아까 격승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실현 교차청약에 대해서 좀 봐볼 건데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요게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의사실현이에요. 의사가 실현된 거야. 근데 먼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금 계약이 있어. 예금 계약은 언제 이루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금 계약은요. 우리가 돈을 들고 예금 통장을 처음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을 해요. 그러면 예금 계약은 통장 만들어질 때 될까요? 돈을 줄 때 될까요? 통장 아직 안 만들어졌어도 돈을 은행 직원한테 넘길 때 이미 그 사실로 바로 계약이 성립해버린다는 것이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물건을 보내왔는데 이미 포장지를 뜯었어. 책을 보내왔는데 책에다가 이미 이름을 썼어. 그 사실로 이미 계약은 성립한다라고 한다. 그래서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데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기관에 돈을 내고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이미 예금 계약은 성립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 있는데 이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은 뭐냐면 원래 우리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은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보고서 오케이 좋아 라고 승낙을 해서 내용을 보고 승낙을 해서 합의가 되면 그게 계약이 되는 건데 교차청약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일한테 X980에 살래? 청약을 했는데 을도 아직 그 내용 보기 전에 갑한테 X980에 나한테 팔래? 내용적으로 일치하잖아요. 동일한 내용이야. 근데 그것들이 똑같이 내용이 똑같네? 근데 거기다 굳이 승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차됐을 때 양청약이 교차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근데 교차청약이다. 교차돼야지 돼. 크로스가 돼야 돼. 근데 양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크로스가 될 거 아니에요. 네,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봐볼 건데요. 이제 나머지는 우리 쭉 보시면 됩니다. 객관적 합치와 또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돼. 그래야 계약 성립 요건으로 합의가 된 것이다. 합의가 곧 계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합의가 곧 계약이야. 그 다음에 불합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특히 무의식적 불합의와 관련해서 무의식적 불합의는 이게 계약 불성립이라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착오가 되면 취소할 수 있을 것인데 착오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반 계약의 성립에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이 나와 있는데 먼저 청약. 근데 청약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가능하다. 근데 청약은 확정적 의사표시야. 그래서 확정될 수 있어야 돼. 확정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청약의 유의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청약의 유의는 그런 게 아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 분양 광고, 상가 분양 광고, 또 견적서 제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청약의 유인이지 청약이 아니다. 네, 그것대로 바로 계약한 게 계약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청약은 확정적 의사표시다. 확정적 의사표시다라고 하는데 청약의 유인이죠.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닌 거야.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유인한 자가 다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구인 광고를 냈는데 피유인자, 구직자가 찾아가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하는 게 청약이고 사장님, 유인자, 그 사람이 오케이 하는 게 계약이 된 것이다. 그런데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 광고는 이게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의 유인으로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광고에만 써져 있어. 근데 나중에 광고대로 안 됐다고 왜 이렇게 안 된 거냐고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 조건, 아파트 외형 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것들은 이게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참고로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이 있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이렇게 말한다. 분양자와 수분양자가 있다. 근데 이제 밑에 것까지 좀 보시는데 위에 걸 중심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상가 분양 광고와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특히 수익 보장 광고 같은 게 있어요. 수익 보장 광고. 여러분들이 아직 그걸 경험을 못 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요런 거예요. 월수 1,000만 원 보장. 이 상가 분양받으면 월수 1,000만 원 보장.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서 상가 열었을 때 월세나 제대로 낼 수 있으면 다행이죠. 처음에.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중에 그 분양자한테 가서 아니 또 이거 1,000만 원 보장이라며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 운영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위탁 경영을 통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했어. 그런 것들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그 말은 계약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계약 내용이 아니니까 책임을 묻지 못해. 이렇게 말했다고 또 사기라고 할 수 있겠느냐? 사기 아니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청약이 의사표시인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생긴다.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문제가 없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제 승낙 적격 얘기를 했고 그 기간 상당한 기간. 그런데 이제 청약의 효력으로서 구속력이 있는데 도달하고 난 뒤에는 이게 구속력이 생겨서 처리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아직 구속력이 안 생겼으니까. 그런데 또 미리 유보를 해놓거나 그러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명예퇴직 신청 같은 것들은 회사가 아직 승낙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게 우리 노무사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다른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나온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예퇴직 신청의 법적 성질 및 명예퇴직 신청을 처리할 수 있음 그랬죠. 근데 명예퇴직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명예퇴직 공고가 나오면 근로자가 명예퇴직 신청하는 게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나중에 승낙을 할 건데 합의에 의해서 그 근로관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합의해지 청약에 불과하다. 근데 아직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가 있는데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이것도 우리 보통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아직 수리가 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승낙과 관련해서 승낙의 자유가 있는데 회답할 의무가 없다. 익십해도 된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되고 승낙을 할 때는 특정의 청약자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주관적 합치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 이런 건 없다. 그 다음에 변경을 가한 승낙. 이건 객관적 합치의 문제죠.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
안 된다.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이건 객관적 합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승낙의 효력에서 요 조문들은 쭉 봤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죠.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격지제간 계약에서도 격승발, 발신주의 얘기했고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고, 교차청약은 양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